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도 올라가고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지금 뭐 시장에서 다우지수를 막을 만한 이슈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중론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일단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자,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의 랠리 계속될 수 있을 것인지, 또 국내 증시에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들은 같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연말 쇼핑 시즌 하면은 일단 의류 소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생각이 나는 부분들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광군제 등등등 이런 쇼핑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종목군들 움직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IPO 대여 카카오페이가 드디어 상장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20일 어제부터 기관 수요 측정에 나섰는데요.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개인들에게도 이제 그 공모주 청약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100% 균등 배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맞춰놓으면은 카카오페이의 주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카카오페이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겠죠. 돈을 벌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 내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21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일단 시장의 변화가 조금씩 좋아진다 나빠진다를 가늠하기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일단은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은 장세가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죠. 왜냐면 변동성이 다 끝났기 때문에, 또 악재가 다 소멸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괜찮아요 라는 느낌들을 많이 가졌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주가가 반등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가고 있기도 하죠. 자, 그런데 미국 증시를 보면은요, 이게 반등 정도가 아니라 랠리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0.4% 상승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 달성을 했습니다. S&P 500도 바짝 다가섰죠. 조금만 더 가면 사상 최고치, 역사상 최고치가 달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국채금리 때문에 살짝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0.05% 하락으로 마감이 됩니다. 다우나 나스닥 둘 다 상승 출발을 했고요. 크게 변화가 없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이런 흐름들은 하반기에도 계속, 즉 연말로 갈수록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기업 실적 같은 부분인데, 이게 이제 첫 번째 미국 증시의 상승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이 긍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해가지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요즘에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 ETF가 상장하게 되면서 성공적인 상장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에 66,000달러 돌파해서 8천만원 넘어갔죠. 그래서 다시 뭐 사상 최고치 경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 이런 것들이 또 두드러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죠.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관련한 종목군들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또 투자자들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죠. 일단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보다 약 35%가량 높은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살펴보게 되면은요, S&P 500 지수에 상장한 기업들 가운데 86% 정도의 기업이 예상치를 웃도는, 즉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럼 말 다 한 거예요. 기업들은 실적, 즉 돈을 잘 벌었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아니면은 뭐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도 주가가 조금 다운되는 그런 경우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어떤 변화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면 결국에는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진다. 이것은 저평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이 회사가 나빠질 거예요, 뭐 어쩔 거예요, 아니면 전망이 어때요, 뭐 등등의 얘기가 나오더라도 기업의 실적이 꾸준히 상승으로 찍히고 있다라면, 또 상승을 했다라면, 주가가 그런 외부적인 변수를 통해서 떨어졌다? 그것은 무조건 저평가입니다. 무조건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서 줍줍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부의 변수들은 주가를 낮추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즉,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뭐 어쩔 거예요, 뭐 등등 얘기 나왔지만 실제 조금 까보니까 어때요? 어닝 서프라이즈. 막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자들이 속았다, 바로 사자라는 어떤 매수의 움직임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과 이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또 그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형성해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이죠. 장중에 1.67까지 올라가면서 또 하락 압력을 좀 주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 중심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성장주 기술주 쪽에서는 약간 부담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이긴 한데, 워낙에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 또는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뭐 상관없어, 네, 상관없어, 많이 빠질 필요 없어. 일단은 뭐 몰림, 이 쏠림 현상은 이제 다우지수 쪽으로 가 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내려갈 거 없어, 걱정하지 마,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즉 이럴 때는 뭐 매수가 유입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매도가 일단 나오지 않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가장 큰 그런 호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마냥 좋게 볼 것이냐? 글쎄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악재거리라든지 또 경제적인 상황들을 또 수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준에서 보고 있는 이 베이지북, 이번에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연준이 이제 그 경제에 대한 평가를 이제 써놓은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베이지북에서 경제 활동이 대다수 지역에서 완만한 속도의 그런 어떤 그 경기 성장세에서 보통 속도의 어떤 경기 성장으로 성장을 했다. 즉 속도가 완만하게 진행되다가 이제 보통, 즉 빠른 건 아니지만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의 그런 속도로 경기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지만, 몇몇 지역에서는 성장 속도가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노동력의 부족, 델타 변이의 불확실성으로 오히려 속도가 둔화했다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즉 베이지북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경기가 대체적으로 좋아지고 있지만 몇몇 지역에서는 여전히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다 공평하게 뭐 성장해야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그 성장이 뭐 어디든 빠르고 어디는 느리고 이렇게 가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어디는 뭐 잘 진행되는데 어디는 속도가 떨어져 버렸다. 아예 그냥 뭐 원래치가 속도가 10이었다면 다른 곳은 15까지 올라갔지만 어느 지역은 8 또는 7 이런 식으로 속도가 오히려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똑같이 어느 지역은 1 올라가고 어느 지역은 5 올라가고 이렇게 했으면 상관없는데 어느 지역은 떨어졌다라면은 요거는 어디에 문제가 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런 그 경제의 전반적인 어떤 성장 균형이 제대로 잡히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대다수 지역이 상품과 원자재 수요의 증가로 물가가 크게 올랐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공급망에 대한 병목 현상으로 초래된 상품 부족 등에 따른 것이다. 이것이 해소가 되면 물가는 다시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태에서는 좀 지켜보자. 뭐 뭔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지만 좀 지켜보자 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요. 시장에서는 이걸 약간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장기 목표치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인플레이션이 내년도 봄 정도까지, 즉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준 것 같아요. 네, 내년도 봄까지도 4% 정도 이상대로 유지가 되면
연준은 금리 인상을 더 빨리 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죠. 이것도 뭐 미리 일어나지 않은 일을 데려다가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저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준 너희들은 지금 이 공급망에 대한 어떤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치솟았다고 얘기하면 이거 빨리 해소해봐. 해소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너희들은 금리 인상을 더 서둘러야 할 거야 라는 경고 메시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시장 상황에 맞긴 맞아요.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뭐 상품의 어떤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가격이 오르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겠어요?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오르는 것은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냥 나쁜 소식이라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장이 우려하는 그런 어떤 키를 여기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경제적인 어떤 통화 정책에서의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 정도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내용을 다 짚어보게 되면은 나쁜 거 없죠. 기업 실적 좋아졌죠. 위험자산 선호 현상 좋아졌죠. 그 다음에 경기의 성장 속도 이런 것들도 계속 좋아지고 있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다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증시가 올라가는 게 이해가 되는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억울한 건 우리나라 증시죠. 우리나라 증시 너무 많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다시 또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날을 세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는데, 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런지는 뭐 국내 증시도 일단 뭐 그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그죠?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공매도 때문에 너무 많이 내려와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뭐 그런 정도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질 거예요. 네, 좋아질 거니까 너무 실망들 하지 마시고 시장에 대한 희망들 그대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상승이 너무 느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3개월 동안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3개월 동안 떨어졌는데 지금 한 3, 4일 정도 올라온 이 시점에서 상승이 너무 느려요 라는 것이 네,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느긋하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연말 쇼핑 시즌에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여보자. 자, 실적 호조의 의류주들을 주목하라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류 관련주들, 옷이에요. 네, 옷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 사실 이제 겨울철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장롱을 열죠. 겨울옷을 꺼내는데 항상 어디서 들리는 말이 있어요. 아우, 입을 옷이 없네? 아, 뭐야 이거 막, 네. 특히 장롱 열면은 옷은 굉장히 많지만 입을 옷은 없다는 거. 이게 함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옷들을 많이 사는데 여름옷 같은 경우는 뭐 티 한 장에 10,000원, 20,000원이면 사지만 겨울옷은 티 한 장에 10,000원, 20,000원 택도 없죠. 10,000원대 겨울옷을 샀다 그러면은 그것은 횡재 아니겠습니까? 보통 3, 4만원대 비싸면은 뭐 10만원대 넘어가겠죠. 겨울옷은 일단은 두껍기 때문에 뭐 원단 가격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하나의 효과입니다. 옷을 똑같은 거 한 장을 팔더라도 여름에서는 5,000원밖에 매출이 안 나왔다면 겨울에는 1억, 10,000원의 매출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기본적으로 의류주의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그 경기가 재기가 빵 되고 또 쇼핑 시즌이 빵 터지면은 뭐 재고 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그 연말 소비 시즌 앞두고 의류주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커져 있다. 보복 심리부터 시작해서 어떤 소비 심리의 개선, 또 다음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 이런 거, 여기다가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 뭐 난리가 아니겠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소비와 의류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의류주들은 다 올라가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근데 증권사에서는 이제 얘기했었던 게 실적 모멘텀이 큰 종목에 관심을 둬야 된다. 뭐 FNF라든지 뭐 한섬, 한세실업,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겠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증권사가 주목하는 것은 일단 FNF예요. FNF를 주목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섬과 한세실업을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 보면은 이제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라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 그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OEM 업체들. OEM 업체들은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부진할 전망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주문 생산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베트남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공장 가동률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점점 뭐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일단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휠라 홀딩스에 대한
그 부분을 콕 집어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의류주들 다 올라가는데 휠라홀딩스 왜 떨어져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국내외 사업 매출의 부진이다. 그래서 역성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그냥 요거만 나왔어요. 국내외 사업 매출 부진으로 역성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자, 지금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옷을 파는데 말이죠. 옷을 파는데 휠라가 뭐 특별히 잘못한 건 없잖아요. 특별히 잘못한 거 없고 그 다음에 뭐 그 의류와 관련된 동일 사업군들에서 매출이 올라가는데 휠라만 매출이 안 나와. 이런 부분 휠라만 왕따야? 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근데 여기 매출 부진으로 역성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금 휠라는 아시겠지만 중저가 브랜드라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고등학생들, 뭐 젊은 층에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이고 또 골프 관련한 부분도 같이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과연 매출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 것인가? 실질적으로 1분기, 2분기 때 실적 증가세가 많이 올라왔는데 말이죠. 이런 얘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 이야기는 증권사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실제 뭐 실적 증가율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매출의 어떤 포지션들이 실제 잡힌 건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3분기 실적을 좀 보고 뭐 판단을 좀 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에 동일 사업에서 모든 것들이 다 증가하는데 얘만 못 올라간다. 증가율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죠? 뭐 다른 회사들은 뭐 20% 정도 증가했지만 나는 한 15%밖에 증가 안 했다. 이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회사들은 20%씩 증가하는데 나는 마이너스 10%다. 역성장을 한다. 이거는 현재 같은 상황에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실적이 안 좋아질 거예요. 역성장이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공매도가 들어갑니다. 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일부러 주가를 좀 낮추라는 건 아니겠는가? 또 외국인들의 그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사해 보면은 그렇게까지 심각해 보이진 않는데 말이죠. 그렇게 나쁘면 니들도 같이 많이 왕창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휠라홀딩스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증권사 입장에서는 나쁘다. 네. 부담스럽다. 얘는 좀 빼고 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미 좀 추세가 상승세로 계속 진행 중인 종목들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떻겠는가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면은 매수 접근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라면 안 팔 것 같아요. 라고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뭐 휠라홀딩스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네, 휠라홀딩스에 대한 부분들, 뭐, 일단은 제가 의견을 전달해 드리면, 저라면 안 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릴 수 있겠고, 물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종목에 대한 분석이나 또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다시 뭐 전략을 구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데, 우리 반이 수학여행 가는데 나만 안 가요. 이상하죠?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콕 집어서 그 다음에 공매도가 나왔. 이상하죠? 이상하면 의심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상하면 의심하라. 요거는 뭐 시간이 좀 지나가야지 밝혀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상황을 좀 지켜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종이 다 좋아진다라면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업황 자체가 좋아진다면 그거 혼자만 나빠질 수가 없어요. 회사가 망할 그런 회사가 아니라면 네 이거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올해 마지막 IPO 대여 카카오페이 넘어야 할 산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카카오페이가 지금 상장을 추진하는 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상장 절차에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20일부터 이틀 동안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에 돌입을 했습니다. 경쟁력이 얼마나 나올런지는 이제 오늘 지나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수요 예측을 하게 되고 이제 공모 가격이 정해지게 될 겁니다. 희망 공모 가격이 6만원에서 9만원 되어 있고요. 만약에 9만원으로 시가총액 결정이 된다면 공모 가격이 정해진다면 시총은 11조 7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무지막지하네. 뭐 요즘엔 했다면 10조야. 네. 어쨌든 덩치가 상당히 커져서 상장을 할 수 있다. 6조 원으로 한다고 해도 뭐 한 7조 정도가 나오겠나요? 네, 그 정도 나올 것 같죠? 7조 원대, 네,
계산 맞나 모르겠네. 나 따로 해보세요.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7조 원대 시가총액 최소 7조 원대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희망 공모 가격을 뭐 그대로 이건 말 그대로 희망이기 때문에 꼭 된다는 얘기는 없겠습니다만 카카오페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 브랜드 네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대감은 좀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설명도 좀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카카오페이의 이런 상장 절차 과정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IPO 일정은 10월 20일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21일까지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이고요. 일반 투자자들은 공모 청약이 들어가는 게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해서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을 보고 경쟁률이나 이런 걸 살펴보고 주말 동안에 돈 준비해서 월요일부터 발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11월 3일날 코스피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특징적인 거는 이제 일반 청약 공모주 물량이 100% 균등 배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청약 수량을 최소 20주라고 합니다. 최소 20주 정도만 맞춰놓게 되면 누구나 같은 물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주를 맞춰놓게 되면은 20주를 받을지 뭐 50주를 받을지 뭐 아니면 10주를 받을지 모르지만 일단 누구나 같은 물량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본다면 경쟁률 측면에서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20주를 넣어놓고 받겠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뭘 생각해야 돼요? 기관의 청약 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라면 요거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지. 그죠? 이제 뭐 경쟁에 대한 어떤 부분들 없이 기관들이 막 앞다퉈서 이거 괜찮아요 하면서 막 살려고 해. 근데 균등 배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는 물량을 가지고서 일단 터트리는 그런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 주관사는 이제 삼성증권, JP모간증권, 골드만삭스증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대신증권 이런 데서도 지금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증권사 어디에서 이제 공모를 받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사실 규제, 넘어야 될 산이 3개가 있다라고 지금 기사에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금융규제죠. 국가에서 나오는 금융규제. 그래서 뭐, 카카오부터 네이버 해가지고 굉장히 좀, 규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B2가 어려워졌다는 거. 뭐, 증거금을 많이 납부하려고 한다라면, 이제 B2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빚내서 투자할 이유는 별로 없겠죠. 균등 배분이기 때문에 100% 균등 배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빚을 내서 뭐 무리하게 돈을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경쟁률은 좀 심해지겠지만 뭐 그럴 필요는 없겠다. 뭐 대신에 이제 뭐 많이 넣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좀 뭐 다른 부분이 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대출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흥행에 조금 부담을 좀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시장 자체에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 근데 이것도 좀 해소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사람들이 매수하기 싫어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어떤 부담감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정도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일단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뭐 당국의 어떤 금융 규제, 그 다음에 뭐 B2가 어려워졌다, 그 다음에 시장이 조금 안 좋다, 이 모든 부분들은 지금 당장 카카오페이가 상장하는데 큰 부담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한번 해볼만 한데? 라는 느낌들을 좀 가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카카오페이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21일날 기관 수요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경쟁률이 얼마만큼 나왔느냐, 공모 가격 밴드가 어디에 형성됐느냐,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신 다음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라면 해볼만 한 거예요. 근데 경쟁률이 별로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리스크가 그대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면 상장하면과 동시에 희마리가 없이 쭉 떨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 부분도 꼭 명심하시고 또 신규 상장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상장 시점과 동시에 물량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와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 기관 수요 예측에 대한 포인트, 그 다음에 경쟁률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위험 자산 선호 현상부터 시작해서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다라는 거, 국내 증시도 잘 되길 한번 기대해 보고요. 연말 쇼핑 시즌에 진입을 하면서 관련주들, 특히 의류주들에 대한 상승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휠라홀딩스 왜 못 가요? 자, 근데 같은 하나의 큰 업종군이 상승하는데 그 중에 콕 하나만 찍어가지고 너만 못 가라고 얘기하는 거 좀 이상하죠? 네,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수치상에 대한 포인트를 일단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성장이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역성장이라는 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일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라면 의심이 가기 때문에 안 팔겠다라는 의견을 좀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의 상장 절차 돌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관 수요의 예측을 살펴보고, 경쟁률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 자, 적어도 이번 주말 동안에 마음을 한번, 정리해도 괜찮겠다. 어차피 25일부터, 일반 공모 시작이니까, 그때까지 천천히 살펴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 한 곡째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해야 할 일은 우량 기업의 주식을 내재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사는 것뿐이다. 그리고 기다려라. 인내심은 큰 결실을 낳게 될 것이다. 수익률은 보유기간이 결정하게 된다.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종목 선정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네. 높은 회전율은 중개인 증권사에겐 큰 수입원이지만 투자자에게는 어떠한 경제적 가치도 주지 않는다. 자, 이건 그냥 단타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지금 보시면 보유 기간을 길게 한다라면 종목 선정 능력과도 크게 관계가 없어진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좋은 기업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좋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사가지고 그냥 놔두시면 내가 막 힘들게 분석하지 않아도 망할 기업이 아니면 어쨌든 주가는 상승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지금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도 당연하게 주식시장이 상승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힘드신 구간 지나가고 있겠지만 희망이 보이잖아요. 느긋하게 데리고 가면서 쭉 끌고 가세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회복률 보여주고 또 이제 수익도 넘어가고 이제 주식의 참맛을 또 알아가야 되겠죠. 또 조정에 대한 어떤 굴곡을 또 이겨내고 나면 앞으로 좋은 경험이 돼서 다음번에도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힘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 되실 거니까요. 성공 투자 꼭 해내시기 바라고요. 저하고 함께 같이 쭉 가셔서 다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 꼭 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